예, 유수봉입니다. PCB 설계, 패즈 로직, 중간과제 수행을 위한 총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패즈 로직에 대해서 지금까지 학습했던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반과 수업 진도를 맞추는데 A반 같은 경우는 공휴일이 별로 안 껴가지고 다른 말보다 한 1주에서 2주 빠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혜택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배웠던 거 한번 쭉 복습해 보고 뭐 배웠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오늘 하는 것은 뭐가 배웠다는 내용만 쭉 흩어나가는 거라 옆에 뭐 프롬을 띄워놓고 하나하나 따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들으면서 아 이거 했었지, 아 이런 거 있었지, 이 정도만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 같은 경우는 뭐 개념적인 내용들, 또 화면 구성, 프로그램의 흐름 이런 걸 주로 설명을 할 거니까 그 부담 없이 따라와도 될 것 같습니다. 시간 준수하겠습니다. 너무 길지 않게 부담 안 되게 할 계획이니까 편하게 듣기 바랍니다. PCB 설계, 패즈 로직 첫 번째 시간. 여기 보면 우리가 PCB 툴스다 보면 PCB가 뭔지, PW가 뭔지 이런 정의를 제대로 하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밑에 적어놨었거든요. PCB는 프린티드 서킷보드, 어떤 회로가 장착되어 있는 부품을 얘기하죠. PWB는 그냥 배선만 되어 있는 부품, 프린티드 와이어드 보드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뭐 그런 차이점 잘 기억해 주면 아 얘가 제대로 알고 있구나 라고 인식이 될 겁니다. PCB 설계는 크게 봐서 스키매틱 설계와 레이아웃 설계 두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스키매틱 설계는 회로도를 그리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레이아웃 설계는 그려지는 회로도를 바탕으로 해서 PC 보드상에 부품을 어떻게 배치하고 어떻게 배선을 할 건지를 결정하는 작업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네, 쉽게 생각해요, 쉽게. 뭐 그 작업, 그거 하는 과정을 배우는 게 바로 PCB 설계니까요. 부담 갖지 않기 바랍니다. 레이아웃은 크게 봐가지고 프레이스 작업하고 그 다음에 라우팅 작업 둘로 구성이 되죠. 그래서 다른 말로 P&R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프레이스, 부품을 배치하고 라우트, 부품의 배선을 연결한다. 그런 의미인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사회에 나가서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또는 면접 볼 때 내가 PCB 설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지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척도라고 생각해도 돼요. 무슨 용어인지 용어를 제대로 이해했다는 소리는 그 분야에 대한 지식이 있다라고 판단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용어도 모르면서 패즈 설계할 수 있습니다, 배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왠지 믿음이 안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온 용어들을 잘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물론 용어도 자기 입에서 나올 수 있게 좀 익숙해지게 잠깐 말도 해보고 따라해보기도 하고요. 설명까지 할 수. 여기는 나오지 않았는데 PCB 생산 공정 우리가 요번 온라인 강의 하면서 앞부분에서 한번 설명을 해줬습니다. 간단하게 프레시 동영상을 해가지고 뭐가 있고 어떤 작업이 어떤 순서로 진행이 되고 그 과정에서 무엇을 한다라고 해줬는데 그건 한샘 디지텍이라는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그 자료를 이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일부는 PCB 회사로 취업이 돼가지고 그런 작업을 또 실제 일로 업으로 삼은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실어 놓은 거니까요. 나중에 궁금할 때마다 그 동영상을 열어봐도 되고요. 안 되면 그 한샘 디텍 이 자료를 잊어버렸다면 한샘 디텍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유튜브에도 그 자료를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내 이메일 주소를 검색한 다음에 그 내용을 살펴보아도 됩니다. 생산 공정 시간 날 때 다시 한번 살펴보기 바라고요. 패즈 로직에서 주로 설명하는 내용들은 이런 것들인데요. 이번 시간에 한 요정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한 요 정도까지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할 말이 좀 많거든요. 중요한 내용이고요. 이 내용을 1시간 정도 할 거고요. 이 내용을 두 번째 시간에 할까 생각 중입니다. 일단 목차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다음 거 설명해 보겠습니다. 나온 용어는 잘 기억해 줘야 돼요. 좀 빨리빨리 지나가겠습니다. 패즈 로직. 우리가 패즈 프로그램을 설치해 본 사람은 알겠지만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설치가 됩니다. 그 중에서 패즈 로직, 패즈 레이아웃 이거를 배우는 걸 목적으로 하고요. 여러분 진도에 따라서는 내가 패즈 라우터까지 들어가려고 하는데 요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온라인 강의는 지난 시간까지 이 두 파트에 대한 강의는 다 끝났거든요. 근데 온라인 강의만 보고 여러분이 따라올 수 있을지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밑에 있는 맨 마지막에 있는 패즈 라우터는 라우팅하는 작업을 보다 편하게 해준 소프트웨어거든요. 알면은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요. 몰라도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어차피 레이아웃하는 과정에 대부분 설명을 해줬다는 소리죠. 그리고 내가 지금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는
페이지 로직 9.4 또는 9.5 버전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이 깔려 있는 게 아마 이거 깔린 친구들도 있고요. 10점대 깔은 친구들도 있는데 다 동일합니다. 근데 10점대 이후 버전, 또 프로페셔널 버전 같은 경우는 UI가 좀 틀리기 때문에 설명과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다시 9점대나 10점대 프로는 다시 깔고 쓰기 바라고요.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도 9점대하고 10점대가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교재도 그걸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틀릴 경우 설명을 해봤자 실습을 할 때 환경이 안 맞아서 제대로 못 따라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 거 한번 봅시다. 기존에 이건 이제 개념 잡는 아주 이론입니다. 전자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을 설명을 해 놓은 겁니다. 여기 올드라고 했는데 커런트죠. 현재죠. 현재 디자인 하드웨어 설계하는 방법, 디자인 플로우는 이렇습니다. 주로 이제 보드에 맞춰서 하는 경우인데요. 내가 어떤 제품을 만들고 싶다 이랬을 때 그거에 대한 기능을 먼저 정의를 합니다. 그 제품 구상, 기획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이후에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부품이 필요하고 어떤 부품에 어떤 기능을 이용할지를 결정을 한 이후에 간단하게 이렇게 스케매틱을 그려줍니다. 뭐 개념도라고 할 수도 있고요. 디테일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고 이건 좀 디테일하게 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부품을 사용한다면 결정을 하면 되죠. 그리고 나서 이거를 간단하게 브레드보드로 중요한 기능에 대해서 미리 점검을 해봅니다. 실제 부품을 사서 장착을 시키고 점퍼선들 날린 다음에 전원을 줘서 동작을 시켜보죠. 그래서 진짜 잘 동작되는지 안 되는지. 과거에는 랩 유닛이라고 해갖고 전원까지 공급되는 이런 장치를 사용을 했고요. 여러분은 실습 시간에 어떻게 했죠? 브레드보드에다가 직접 부품 꽂아서 배치하고 그다음 점퍼선 날려서 연결한 이후에 파워 서플라이 연결시켜서 동작을 검증해 봤을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내가 만들고자 하는 것을 대충이나마 테스팅을 해 놓는 거죠. 그래서 맞아, 잘 동작해, 이대로 만들면 될 것 같아.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스케매틱 작업을 하죠. 즉 페이지 로직을 올려서 회로를 설계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 중간 단계 시뮬레이션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시뮬레이션은 크게 봐서 뭐 몇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지난 학기 나랑 같이 마이 로직을 이용해서 디지털 시뮬레이션 하는 거 일부 했었고요. 또 피스파이스를 써서 하는 경우도 있죠. 그거는 이제 아날로그 시뮬레이션을 주로 합니다. 그리고 피스파이스의 기능은 믹스드 시뮬레이션 기능이 있어서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혼용해서 설계된 경우도 검증할 수 있죠. 또 시뮬레이션 얘기할 때 에뮬레이션이라는 표현도 내가 썼을 겁니다. 시뮬레이션은 소프트웨어적으로 기능을 검증하는 것, 에뮬레이션은 가짜로 하드웨어상에서 검증하는 것, 이렇게 구분을 내가 해 주었어요. 그 차이점 잘 기억해 주길 바라고요. 그거에서 검증이 된 이후에 스케매틱을 설계하는 겁니다. 물론 이거 하는 과정에 시뮬레이션을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회로를 다 구성하고 부품도 결정하고 스펙도 결정한 이후에 그 다음에 뭐 하죠? 그 다음에 페이지 레이아웃으로 가가지고 배선 작업을 하죠. 여기서 프레이스 부품을 배치하고 각 부품 간의 핀들을 연결시켜주는 배선 작업이 끝나게 되면 그 다음에 그 결과를 파일로 출력을 하죠. 그걸 거버 파일, 또 다른 말로 캠 파일이라고 하죠. 이 캠 파일이 있어야지 이걸 가지고서 공장에 가서 실제 PCB를 생산해낼 수 있는 겁니다. 캠 파일이 없으면, 즉 거버 파일이 없으면 PCB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그 캠 파일 내에는 공장에서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만들어라 라는 자세한 정보가 다 들어있는 거죠. 설계하는 과정에 다 지정을 한 거죠. 지정된 것만 갖다 쓰는 거고요. 지정하지 않았으면 공장에서 개발자한테 문의를 하죠. 야, 너 이거 정보가 없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아? 그냥 기본에 따라갈까? 아니면 딴 생각 있으면 이야기해 줘. 그래서 그거에 맞추어서 작업을 한다 생각하면 됩니다. 음식에 생각하면 캠 파일이 어쩌면 레시피가 될 수도 있네. 그리고 생산은 이제 요리사가 직접 재료를 섞어서 어떤 음식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어쨌든 이런 전반적인 흐름 꼭 기억하고 있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다 올드 디자인 플로우라는 말을 썼다는 소리는 새로운 건 틀리다는 얘기겠죠? 예, 올드를 썼으니까 새로운 뉴가 또 있겠죠. 그 새로운 뉴 디자인 플로우, 새로운 건데 주로 이거는 SoC, 시스템 오너 칩에 맞췄는데 최근에 쓰고 있는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거는 칩 설계에 이게 더 많이 활용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PCB는 아니다? 아니에요. PCB하고 칩은 같이 늘 상호 공존 관계에 있거든요. PCB를 만들어서 완성된 제품이 생산해서 팔아먹다 보니까 많이 팔렸고 사이즈가 너무 커서 문제가 있다. 생산비도 많이 들고 그러면 그걸 갖다가 야, 한 칩으로 만들자. 칩 하나에 다 때려 박어.
그래서 만들어진 게 칩이거든요. 그렇게 만든 칩은 독립적으로 동작이 안 되죠. 그걸 다시 PC 판에 올려서 배선 배치하고 전기적 신호를 줘야지 동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둘이 같이 물려나갑니다. PCB 설계해서 제품 생산해서 쓰다가 시장이 커지고 재료비를 저렴하게 하고 싶다, 또는 기능적으로 성능을 향상시키겠다, 이럴 때 칩을 만드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칩은 다시 또 PCB에 장착돼서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2학년 때인가 EPLD 수업을 들었을 겁니다. 그때 HDL 디자인이라고 배웠죠. 그게 그겁니다. HDL 디자인하고 시뮬레이션에서 결과 검증을 했을 거고요. 그게 됐으면 보드에 맨 마지막에 보드에 다운로드 시켜서 임플리멘테이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기능을 점검해 봤을 겁니다. 그 과정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전혀 다른 게 아니라 이 PCB 설계랑 같은 내용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거죠. 최근의 기술은 좀 더 향상이 돼가지고 자동으로 HD를 쓰기 전에 마치 순서도와 같은 것만 그려주면, 또는 진리표와 같은 것만 그려주게 되면 이 자체가 그냥 이렇게 HDL 코드를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직접 회로도를 생성해 주기도 합니다. 물론 이걸로 시뮬레이션도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생성이 되면 이걸 갖다가 바로 집어넣으면 되죠. 훨씬 더 단순해졌잖아요. 이 타이핑 안 쳐도 되고 시뮬레이션도 좀 간단히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걸 갖다가 이렇게 자동으로 해준 소프트웨어를 EDA 소프트웨어라고 합니다. EDA 툴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중간에 이 회로를 생성하는 이런 소프트웨어를 신세시스라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세시스 툴 개발 회사는 시놉시스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이런 용어들이 어떻게 보면 이 분야의 산업 정보, 산업 기술 동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 나온 용어들을 자꾸 따라 해보고 많이 들어보면 입에 익을 거고요. 누가 이런 얘기할 때 들어본 것 같아. 시놉시스, 신세시스, 맞아. SOC 칩 설계할 때 썼다고 그랬어. 칩은 나중에 PCB 연결이 된다고 그랬지. 이렇게 연관해서 생각을 해주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최종 결과물은 이런 전자제품을 만드는 거니까요. 이걸 그리는 거는 PCB 디자인이라고 하고요. 여기 있죠. 칩은 결과적으로 이걸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이 SOC 이걸로 해서 FPGA, PLD 소자라고 그러죠. EPLD 배웠잖아요. 그 PLD 프로그램이 가능한 논리 소자 또는 FPGA라는 게 있습니다. FPGA, 여기 새까만 칩, 요 칩의 개발 기술이 이제 FPGA 기술이라고 하는데, 전반적인 흐름 정도 이해해 주면 됩니다. 말이 좀 길어지네요. 편집 로직만 설명하려고 했는데. 계속 가보겠습니다. 어쨌든 최근에는 이런 순서도나 그림만 그려서도 하는 기술도 있다는 거 알고 있고요. 중소기업에서는 쓰기 힘들 것 같습니다. 아직은 중소기업은 이렇게 HDL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쓰는 기술도 최첨단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최첨단 기술 학교에서 다 학습한 거니까 아주 유능한 엔지니어가 될 수 있는 기본 자질은 갖추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다음 거 보겠습니다. 아까 나온 용어 중에 CAD, CAM, K 이런 말들을 다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K란 말 아까 안 했구나.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은 CAD입니다.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서 이쁘게 꾸미는 것이라고 내가 보통 이야기를 하죠. 거기에 스키매틱 에디터, 레이아웃 에디터가 들어있는 거고요. 그 기능을 수행하려고 시뮬레이터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분은 배우지 않지만 새로운 기술로 한 20년 전부터 나와 있던 겁니다. 거기 보면 신세시스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 툴이 HDL로 개발된 거를 자동으로 회로도로 바꾸거나 칩으로 변환하도록 지원을 합니다. 이게 자동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EDA라고 합니다. 자동이기 때문에 너무 쉬워서 학교에서는 가르치질 않습니다. 소프트웨어만 있으면 되거든요. 지가 알아서 하기 때문에 가르칠 게 거의 없다는 소리죠. 그래서 HDL 코딩하는 요령은 학습을 하지만 이 툴 사용법은 특별히 학교에서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배웠던 그 맥스프로스나 쿼터스 소프트웨어 안에 그런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신세시스 기능. 아마 자세히 살펴보면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밖에 CAD로 해서 개발된, EDA 툴로 해서 개발된 결과물을 갖다가 공장에 보내서 처리하게 되는데, 그때 공장에서 활용하는 기술을 CAM이라고 얘기합니다. 컴퓨터 에이디드 매니팩처링, 생산이라는 소리죠. 오케이? 생산할 때도 저 디자인 데이터가 활용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용어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좀 부담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려운 건 아니니까 따라오기 바랍니다. K란 말이 나오는데 K는 실습하기가 좀 애매한 게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어떻게 설계된 내용이나 제품을 갖다가 그 성능을 점검해 보거나 오류를 분석하는 그런 과정, 그런 기술을 컴퓨터를 이용을 하는데 그걸 K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게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근데 주로 성능 분석에 치우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단순하게 그 설계되어 있는 디자인 데이터만 관리하는 것도 K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CAD-CAM 또는 CAM-K 이렇게 붙여서 쓰기도 하고요. CAD-CAM-K를 하나로 보기도 합니다. 이 용어들만 잘 기억해달라는 의미로 다시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CAD-CAM-K, 거기다 EDA라는 말까지 하게 되면 또 이해하게 되면 최소한 이 분야에 대해서는 대충 감은 잡고 있구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 거 봅시다. 드디어 페이지 로직 화면이 나왔습니다. 페이지 로직. 지금 이건 9점대 화면입니다. 10점대도 동일합니다. 크게 걱정할 필요 없고요. 메뉴가 되게 복잡하죠. 멘토 그래픽스의 SSD라는 메뉴에 들어가서 페이지 9.x 또 10.x 메뉴를 선택한 다음에 나온 것 중 디자인 엔트리에 들어가면 페이지 로직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걸 실행시키면 이 화면이 나오게 되고요. 화면 구성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되어 있나? 좀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첫 화면은 그냥 도움말입니다. 이거 그냥 이거 들어서 닫아버리면 되고요. 여기서 파일에서 뉴 누르면 새로운 게 나오죠. 한번 봅시다. 여기는 그림만 나왔고 밑에 자세한 설명도 나오니까요. 페이지 로직, 또 페이지 레이아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인 화면 구성은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건 동일하죠. 위에 메뉴, 제 타이틀 바에서 파일이 뭔지 이게 무슨 프로그램인지 표시가 되고요. 여기에 윈도우를 제어하는 단축키들이 버튼들이 있죠. 최소화, 최대화, 그 다음은 닫기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프로그램이 그렇잖아요. 메뉴에 먼저 메뉴가 제시가 되죠. 그리고 이거에 해당하는 툴바들이 제시가 됩니다. 툴바는 메뉴를 선택하는데 번거롭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자주 쓰는 기능에 대해서 상징화된 그림으로, 즉 아이콘으로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제시를 합니다. 근데 페이지는 이 툴바가 굉장히 많습니다. 즉 하는 작업에 따라서 작업이 종류가 많다는 거죠. 좋게 얘기하면 그런 거고, 나쁘게 얘기하면 너무 디테일하게 잘라놔가지고 배운 사람이 좀 힘들다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뭐 그래요. 자주 쓰는 툴바를 이렇게 종류별로 구분이 해놨다. 그래서 이것만 잘 쓰면 편하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리고 액션 스테이터스라고 해서 이 창 왼쪽 위에 보면 신호등 같이 빨간색, 파란색 불이 들어옵니다. 현재 어떤 작업 상태인지를 나타내죠. 알고 있죠? 그리고 왼쪽 편에 프로젝트 익스플로러, 또 프로젝트 매니저라고도 하죠. 내가 지금 설계하는 내용, 설계한 작업을 프로젝트라고 하고 그 중에 그 내용들을 큰 항목별로, 파일별로 구분해서 집어넣는 겁니다. 이게 파일만 들어간 건 아니고요. 그림을 그렸을 때 사용한 부품 목록, 선 이름 이것도 다 여기 정리돼서 목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데카이란 말 나오기 시작했구나. 조금 있다가 다음 시간쯤 얘기할 겁니다. 어쨌든 여기에 전반적인 디자인 데이터들이 쭉 리스트업 된다는 걸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베이스 포지션이 나왔고, 여기 보면 화면, 여기 꼭 나오는 건 아니고요. 화면상에 보면 이렇게 흰색 점이 나옵니다. 이거는 원점이거든요. 원점. 그래서 화면에 그리는 모든 데이터가 좌표 관리가 되는데 이걸 기준으로 해서 좌표가 지정된다. X축, Y축, 플러스 마이너스 다 발생됩니다.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왼쪽 아래에 스테이터스 바가 나와서 현재 상태를 다시 한번 표시를 하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좌표, 또 현재 그리드의 상태, 선의 두께 등 현재 조금 상세한 정보들이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아웃풋 윈도우라는 창이 있는데 필요하면 보고 필요 없으면 닫아도 되거든요. 이 창을 통해 가지고 페이지 레이아웃이, 페이지 로직이 나한테 보내는 메시지가 표시되기도 하고요. 내가 작업 중에 오류가 발생이 되면 오류 메시지도 여기에 표시를 해줍니다. 현재 상태가 나타난다 생각하면 되죠. 그리고 우리 작업은 오른쪽 편에 있는 이 창에서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이걸 갖다 워크스페이스라고 얘기하죠. 또 워크 에어리아, 워크 슈트 이런 표현도 씁니다. 여기 회로 그려주는 거예요. 다른 CAD 소프트랑 틀린 점이 있다면 PCB 관련 소프트는 이렇게 테두리 선들이 제시가 됩니다. 이게 틀린 점입니다. 즉 이 자체가 하나의 문서로서, 도면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도면이 무엇인지 이렇게 정보들이 오른쪽 위나 아래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건 자기가 정하면 됩니다. 빈 공간에, 회로랑 상관없이 빈 공간에 누가 만들었고 언제 만들었고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도면이다, 회로다 라는 걸 여기다 명시해 준다는 거죠. 필요 없으면 안 적어도 되죠. 필요한 항목만 집어넣어도 됩니다. 이건 좀 복잡하게 많이 깔아놓긴 했는데 대단한 거 아니고요. 전체적인 화면 구성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워크스페이스는 기본적인 공간이 이렇게 제시가 되는데 이거는 자기가 선택하기 나름입니다. 그렇게 신경 쓸 필요는 없고요. 최대 사이즈가 있는데 이거는 의미 없는데, 페이지 로직에서 사이즈는 큰 의미는 없고요.
사이즈가 제한이 되다 보니까 혹시라도 회로를 그리는데 그릴 내용이 너무 많어. 그럴 때는 이 슈트를 여러 개도 확장시켜 써야 됩니다. 여러 개로 페이지가 나눠져 슈트가 여러 장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건 하나의 도면으로 처리가 되거든요. 내부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해줍니다. 뭐 서로 연결시키는 그런 심벌들도 있거든요. 좀 더 이야기할 거고요. 어쨌든 그릴 수 있는 화면 사이즈가 제한이 된다는 거 최대 140, 그러니까 1m 40 정도 사이즈까지 도면도 생성이 가능하다. 물론 집에 있는 프린터로 인쇄는 안 되죠. 이런 거 하는데 보면 커다란 프린터도 쓰거든요. 플러터 같은 거. 그때 최고 사이즈라는 거예요. 즉 패즈 로직에서 그릴 수 있는 워크웨어의 워크시트의 사이즈는 최대 1.4m까지 된다는 거고요. 원점 얘기 아까 했고요.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좌표가 지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리드란 표현 쓰고 있죠. 디스플레이 그리드 또는 디자인 그리드. 이거는 화면상에 표시된 이 모는 점을 얘기하는 것들입니다. 그릴 때 그냥 새카만 데다 그리는 것보다 그 점이나 선이 그려져서 가이드를 해주는 거죠. 선 위치도 맞추고 높이도 맞추고 할 때 이게 있으면 훨씬 편하거든요. 거기다가 마우스로 어떤 객체를 끌어당길 때 특정한 단위로 탁탁탁 넘어다니게 하는 그런 요령이 스냅이거든요. 내가 바둑 둘 때 그 얘기 했었죠. 바둑판에 보면 선이 쭉 그려져 있고 바둑 알을 어디다 놓죠? 바둑 알은 교차되는 십자 모양 위에다 놓게 되죠. 그쵸? 그걸 또 그 네모 박스 안에 집어넣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효과를 나타냅니다. 지정된 위치에 딱딱 배치될 수 있도록 가이드하는 효과가 바로 스냅이라는 거 알고 있어야 되고요. 이 스냅을 지정하는 걸 디자인 그리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고 있으세요? 그리드, 문은 스냅, 마우스가 움직이는 단위, 보폭 이렇게 생각해요. 보폭, 바둑판, 오케이. 스테이터스 윈도우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컨트롤 키에다 얼터 키 S자 누르게 되면 나타나는데 그냥 정보창입니다. 근데 작업하는 전체 화면이 지금 화면에 나한테 표현된 게 전체 중에 어느 부분인지 이렇게 맵이 표시되기도 하고요. 또 내가 특정한 부품을 선택하면 그 부분의 정보가 이렇게 표시되기도 합니다. 아울러 여기 스냅이나 그리드가 지금 그리드 스냅이 적용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표현이 됩니다. 좋네. 레이아웃에 가도 똑같이 나오죠. 그때 뭐가 나오지? 페어링. 레이어, 페어가 된 짝을 이룬 레이어 번호들이 여기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건 필요할 때 보는 거가 필요 없으면 내려놓고 하면 되고요. 학교 실습할 때는 거의 안 쓰더라고요. 복잡하지 않으니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스테이터스 윈도우는 지금 설계하는 도면에 특정 부품의 정보들을 표현한다라고 정보를 상세하게 보여준다. 이게 중요한 요소고요. 특별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패즈 로직이나 레이아웃을 쓰다 보면 이게 명령이 워낙 많아요. 그래서 주 배우는 게 이 모듈리스 커맨드라는 거하고 셔커키, 그다음 윈도우 핫키라는 거를 늘 설명을 합니다. 모듈리스 커맨드는 특정한 모드가 없이 내가 알파벳만 딱 누르게 되면 명령어죠. 그게 그 명령에 따라 조그만 창이 열리고 바로 그 명령이 수행되도록 지원하는 기능을 이야기합니다. 무진장 많습니다. 기능이 저도 다 몰라요. 그래서 필요할 때만 찾아서 그 기능만 수행해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주 쓰는 기능만 내가 골라서 기억하면 되는 거죠. 쇼커키는 주로 그 메뉴에 나와 있는 항목들에 대한 단축키를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컨트롤 키나 얼터 키 또는 시프트 키랑 조합해서 쓰죠. 물론 펑션 키도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키보드를 사용하는데 주로 메뉴 선택에 사용되는 기능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윈도우 핫키는 뭐가 있지? 컨트롤 C, 컨트롤 V 뭐 하는 거죠? 윈도우 자체에서 제공되는 그런 단축키들 있죠. 컨트롤 C 복사, 컨트롤 V 붙여넣기, 컨트롤 X 잘라내기, 컨트롤 Z 취소하기, 컨트롤 Y 실행 반복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다가 또 뭐가 있죠? 컨트롤 A 전체 선택, 그렇죠? 그리고 F1, F2 이런 거 나누어지죠. 도움말 그런 것들을 다 윈도우 핫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케이? 이게 말 되게 많아. 실제 수업보다 더 시간 많이 잡아먹는 것 같은데? 이게 정리라고 해놓고. 모듈리스 커맨드는 이렇게 많은 항목들이 있습니다. 보통 그리드를 지정할 때는 G 모듈리스 커맨드를 쓰죠. G 하면은 디자인 그리드, GD 하면 디스플레이 그리드가 됩니다. GD가 화면에 찍힌 점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냥 G는 마우스가 움직이는, 즉 스냅을 지정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그 밖에 앵글은 선을 그릴 때 선이 꺾였을 경우, 코너가 발생된 경우 각도를 어떻게 할 건지 90도인지 45도인지 아니면 자유롭게 각도를 지정할 건지를 지정하는 명령어입니다. 알죠? 라인 잘 안 써요. W는 쓰는구나. 리얼 썼는데 잘 동작이 안 돼서 그때 뺐던 것 같아요. 지나가고 다 들었으면 알 텐데. 서칭 어떤 걸 찾는 거거든요. S 뒤에 디자인 레퍼런스 디자이네이터라는 거 있어요. 부품 번호 S 뒤에다 그 이름을 적게 되면 그걸 찾아갑니다.
즉 큰 도면상에서 특정한 부품을 찾을 때 내가 눈을 부라리고 확대해서 찾을 필요 없이 이름을 안다면 SD의 이름만 적어주면 되는 거고요. 또는 마우스 커서로 특정 위치로 옮기고 싶은데 거기가 어딘지 귀찮아 마우스로 화면 확대 축소하면서 가기가 싫어. 그럴 땐 SD에다가 X축과 Y축 좌표값을 적어주게 되면 그 좌표로 바로 이동을 합니다. 이동할 때는 절대좌표, 상대좌표 지정이 다 가능하거든요. 복잡하죠? 우리는 그냥 절대좌표 쓰는 걸로 합시다. 절대좌표는 그 원점 00을 기준으로 해서 부여된 그 주소값을 이야기합니다. 모듈리스 커맨드는 그것 말고도 무진장 많습니다. 이걸 다 따라하기 너무 힘드니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조금 아까 설명한 것도 중요한 거거든요. 중요한 기능만 필요할 때 찾아서 기억하기 바랍니다. 미리 다 아는 건 좀 힘들고요. 미리 한번 쭉 훑어보는 건 괜찮습니다. 오케이? 꼭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아직도 모듈리스 커맨드는 대빵 많습니다. 알아서 해요. 마우스 클릭과 같은 거는 스페이스래요. 마우스 왼쪽 버튼과 같은 기능을 해요. 그래서 하다 보면 모듈리스 커맨드 쓸 때 꼭 엔터 누르고 스페이스 이런 말을 가끔 합니다. 그 이유는 대신에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눌러도 되는데 왜 마우스가 편하잖아. 마우스를 움직이는 과정 중에 마우스 커서가 움직이게 되면 그러면 입력한 값이 삐뚤어지거든요. 키보드로 특정한 좌표값을 지정했을 경우는 바로 키보드 스페이스를 눌러버리면 그걸로 위치가 고정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우스 왼쪽 버튼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게 스페이스 버튼이고 키보드를 이용해서 어떤 좌표값이나 디자인 위치를 지정했을 경우는 꼭 스페이스를 이용하는 게 좋다라고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그 밖에는 해보기 바라고요. 쇼커키 앞에서 이야기했죠. 메뉴상에 들어가는 기능들을 주로 지정을 하는데 특수 기능키랑 같이 사용이 된다는 게 특이한 점. 물론 F키도 펑션 키도 동일하고요. 이렇게 되고요. 주로 뭐 알고 있으면 좋은데 일단 손가락에 2개 쓰니까 좀 지저분하긴 한데 그래도 많이 쓰이는 이런 거 중요하잖아요. 이게 쇼커키 들어있네? 윈도우 키인데 자체적으로도 지원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 구분하는 이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기능이 쇼커키가 뭔지, 모듈리스 명령이 뭔지, 또 윈도우 키가 뭔지를 아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백스페이스가 특이한 기능이 있네. 마지막으로 제거했던 코너 이거 레이아웃에서 쓰는 거네. 하여간 마지막 그렸던 걸 취소하는 역할을 하고요. ESC는 무조건 빠져나가는 역할을 합니다. 홈이면은 전체 화면을 줌 PC거든요. 전체 내용을 한 화면에 모두 표시하도록 합니다. 오케이? 그 밖의 기능은 하면서 또 살펴봅시다. 이번 시간에 마지막으로 키보드 설명만 하겠습니다. 마우스까지 할까? 키보드 내용 배치 알죠?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는 여기 줌핏, 그 다음에 리드로우, 이거는 꼭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리드로우는 그림을 그리다 보면 CAD 소프트웨어다 보니까 찌꺼기가 남습니다. 실제는 없지만 그래픽상에 오류가 발생해서 뭔가 잔상 같은 게 남아있게 되거든요. 그것은 엔드키를 한번 눌러주게 되면 싹 다시 한번 그려줍니다. 그리고 커서 이동키를 눌렀을 경우는 마우스 커서를 이동시킵니다. 정밀하게 움직일 때 움직이면 오른쪽 밑에 좌표값이 나오니까 이걸 써도 되죠. 그리고 특이한 거는 여기 펜이란 기능이 있습니다. 볼펜 그거 아니고요. 패닝. 우리가 게임을 할 때 보면 옆에 화면으로 넘어가고 싶을 때 어떻게 하죠? 마우스 커서를 윈도우의 경계면에 갖다 놓게 되면 자동으로 옆을 쭉쭉쭉 확장돼 나가죠. 그 기능을 패닝이라고 합니다.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위 화면, 아래 화면, 오른쪽 화면, 왼쪽 화면으로 이동한다는 겁니다. 이동키는 커서가 이동, 펜키는 화면이 이동. 이렇게 구분해 주면 됩니다. 화면, 펜, 오케이? 화면이 펜이지 참. 그 다음 마우스 버튼입니다. 마우스 버튼. 마우스 알죠? 우리가 마우스를 쓰는데 이 중간에 휠이 있습니다. 이 휠도 엄밀하게 하나의 버튼이거든요. 이것도 버튼을 쓰고 주로 이 중간 휠 쓰는 기능을 신경 써서 봐주기 바랍니다. 왼쪽 버튼은 어떤 용도로 쓰이죠? 대상을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더블 클릭해가지고 그거를 범위를 지정하거나 대상을 선택하는 기능을 하고 더블 클릭하면 속성창으로 바로 넘어가죠. 더블 클릭을 할 때 속성창으로 넘어간다. 프로퍼티 창이 나온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되고요. 또 드래그 앤 드롭을 해서 범위를 잡아줄 수 있죠. 쭉 끌어 잡아 당기게 되면 그게 왼쪽 끝에서 오른쪽 밑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박스가 쳐지죠. 알죠? 다 쓰던 거니까. 그 다음에 오른쪽 버튼은 어떻게 되죠? 오른쪽 버튼. 오른쪽 버튼은 뭘까요? 오른쪽 버튼은 주로 메뉴를 보는 데 쓰죠.
예, 오른쪽 버튼을 미들이 먼저 나왔네. 미들 먼저 얘기하죠. 뭐 미들. 가운데 버튼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휠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거 하나의 버튼이거든요. 그래서 화면상에 특정한 회로 도상에서 특정한 위치를 딱 클릭하면 그거를 화면의 중앙에 맞추게 됩니다. 화면 중앙을 이동하는 효과가 있어요. 누르면 띡띡 소리 납니다. 휠도. 그리고 이 중앙 버튼, 휠 버튼을 위로 쭉 잡아당기게 되면 위로 이렇게 잡아당기게 되면 그럼 여기에 요걸 기준해서 이렇게 네모난 창이 나오고 이렇게 빼가지고 이거 기억날죠? 이렇게 나옵니다. 즉, 이 속에 조그만 창을 이렇게 이 사이즈로 확대시켜라 그런 의미입니다. 위로 올리면 확대, 거꾸로 휠을 누른 상태로 아래로 잡아당기게 되면 크게 지정이 되고요. 잡아당긴 만큼 이렇게 되거든요. 잡아당긴 만큼 이 속에 박스가 줄어드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 크기에서 이만큼 줄어드는 효과를 나타낸다. 범위를 잡는 게 아니라 휠을 누르고 잡아당기면 요 지점에서 요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자동으로 박스가 쳐집니다. 해봐야 알아. 아주 좋은 기능입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휠 버튼을 이용해서 확대, 축소, 중앙점 이동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남았죠?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오른쪽 버튼이죠. 오른쪽 버튼 주로 어떻게 사용했죠? 한번 생각 좀 해봅시다. 오른쪽 버튼 어떤 용도로 썼죠? 오른쪽 버튼은 어떤 대상을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을 눌렀을 경우 거기에 어떤 메뉴가 제시가 되죠. 보통 그걸 팝업 메뉴라고 합니다. 확 올라왔다. 그래서 팝업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거기에 팝업 메뉴에 들어가면 그 위치에서 팝업 메뉴가 나타나면 거기서 선택 가능한 그런 메뉴가 나타납니다. 현재 내가 마우스 커서가 있는 곳을 기준으로 실행 가능한 기능들이 나오죠. 그걸 이용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을 때 메뉴가 나오고요. 선택하면 선택한 거에 대한 메뉴가 나오거나 그리고 메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많은 메뉴 내가 다 설명 못하는 거 알죠? 주로 우리는 파일, 셋업, 그다음 툴에 있는 걸 주로 씁니다. 거기에 주로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 뭐 모델리스 커맨드나 이런 데 많이 들어 있습니다. 뷰도 거의 다 들어 있고요. 여기서 우리가 주로 쓰는 거 뭐 있나? 없네. 거의 없습니다. 기능은 몇 개 설명합니다. 그래서 메뉴가 있는데 메뉴도 한번 쫙 훑어보기 바랍니다. 메뉴에 보면 이렇게 글씨 밑에 여기 L 밑에 언더바 밑줄 그어져 있죠. D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쇼커키입니다. 쇼커키. 앞에서 얘기했던 거. 모드리스 커맨드 말고 윈도우 키 말고 메뉴를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메뉴도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꼭 살펴보기 바라고요. 진짜 많네. 이거는 지금 툴바별로 메뉴들을 툴바를 설명한 건데 엄밀한 메뉴라기보다 툴바 항목들 설명이니까 잘 알아주기 바랍니다. 아직도 나오네. 많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요거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시간이 오버됐는데 이걸로 많은 시간 잡았기 좀 그렇습니다. 다음 시간에 스케매틱에서 사용되는 각 요소들의 이름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수고했습니다.